곧이어 건강 함께 풀어봅시다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 함께 풀어봅시다의 이은열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질환 중에 하나가 치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각종 치료 방법이 난무하고 또 재발률도 상당히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치질 덩어리의 어떤 크기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한다면 재발률도 훨씬 낮추고 좋은 치료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렵고 붓고 또는 출혈을 일으키는 등 항문 주위의 다양한 증상과 그 질환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증상들은 우리 모두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텐데 부끄러워서 숨기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광주 CT병원 예과 전문의 배문호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항문 주위에 어떤 증상이 있으면 치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요. 네. 정확히 치질이란 어떤 병을 말하는 것입니까? 치질이라고 보통 말씀들 하시는데요. 예. 치질의 치는 항문을 뜻합니다. 그리고 질은 질병을 통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항문 주변에 생긴 질병을 통칭해서 치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잠시 차트를 준비했는데요. 같이 봐주십시오. 이 치질은 치핵, 치루, 치열, 이 항문 주변의 3대 항문 질환을 통칭해서 치질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항문의 모양부터 보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하얀 점선을 중심으로 해서 왼편은 아무런 병이 없는 건강한 항문을 그려놓았습니다. 오른편은 항문 주변에 생길 수 있는 이런저런 병을 한꺼번에 그려놓았습니다. 정상적인 경우에서 보면 항문에서부터 약 2cm 올라가면 피부가 톱니바퀴 모양으로 들쭉날쭉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치상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치상선 위쪽으로는 기둥이 몇 개가 쭉쭉 서 있는데요. 이 기둥을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안에는 혈관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은 넓은 직장에서 평소에 오므라져 있는 항문으로 변이 지나갈 때 쿠션 역할을 해서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쿠션들이 항문 입구를 막아줘서 변실금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항문 주변의 혈관이 필요 이상으로 늘어져서 커진 상태가 바로 건너편에 있는 치핵입니다. 그래서 치핵을 보통은 항문 주변에서 무슨 혹이 자라나온다, 아니면은 살고드름같이 종양이 자라나온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정상적으로 있는 혈관이 필요 이상으로 늘어져서 커진 상태가 치핵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치루가 있는데요. 치루는 이 치상선의 아랫부분에서 움푹 패인 항문샘이 있습니다. 항문을 돌아가면서 몇 개의 항문샘이 있는데 그곳에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밖으로 파급되는 것이 치루입니다. 또한 이 치상선 아래쪽 항문 피부 부위가 변비 등에 의해서 찢어지는 병이 있습니다. 그것이 치열입니다. 이러한 치핵과 치루, 치열을 통칭해서 치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치질이라는 것은 치핵과 치루, 치열을 통틀어서 항문 주위에 생기는 질환을 일컫는다는 말씀이신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치질을 앓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최근에는 치질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의 1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예. 연간 치질 때문에 수술을 받는 환자는 약 3만여 건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성인 10명 중에서 4명은 이러한 치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50세가 넘어가면 절반 이상에서 어느 한 가지 이상의 치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전체
치질이 있으신 분들 중 한 10명에서 한두 명 정도만이 병원을 실제로 찾게 되고요. 또 병원에 찾아오신 치질 환자 중에서 정작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는 그 10분 중에서 다시 또 두세 명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작 꼭 수술을 하고 검사 후에 정확한 병명을 얻어서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뭐 항문 출혈이 있다거나 뒤가 무지근한 통증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본인이 판단하기에 치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병원을 찾지 않고 그냥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히려 이런 경우에 뒤늦게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면 항문이나 혹은 직장, 대장, 암이 뒤늦게 발견돼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흔히들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치질 질환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시는데 병원을 찾는 분들이 적은 것은 정작 어떤 수치심 또는 뭐 통증, 염려 이런 것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진단 과정을 저희들이 화면으로 준비했는데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서 아마 이런 화면을 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치질에 대한 두려움 또 뭐 수치심 이런 걸 좀 떨쳐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화면을 보고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진단의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분에게 증상을 직접 자세히 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반한 다른 증상이 있는가, 혹은 출혈이 같이 동반되진 않는가, 혹시 항문에 통증은 있지는 않은가, 밀려나온 몽우리는 있지는 않은가 등등의 그리고 증상이 있었던 기간까지를 포함해서 정확한 병력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진이라고 합니다. 문진 이후에는 직장 수지 검사를 하거나 항문 내시경 검사를 해서 실제로 병 자체를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문진으로 짐작했던 내용을 다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예. 직장 수지 검사는 그 검사하는 사람의 두 번째 손가락, 즉 인지를 항문 안에 집어넣어서 항문 내부에 병변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그렇게 크게 불편한 그리고 아픈 검사 방법은 아니고요. 이 검사만을 통해서도 대부분의 항문 질환은 어느 정도는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항문 주변에 상처가 나 있다거나 혹은 치열 등으로 항문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국소 마취제가 포함된 젤리를 바르고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또한 항문 내시경 검사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문진을 통해서 병명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 길이가 약 7 내지 8cm 정도 되는 항문 내시경을 항문 안에 집어넣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이 항문 내시경에 카메라를 달아서 모니터를 통해서 그 검사 결과를 환자와 직접 같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치질을 검사하는 데 있어서 항문 초음파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항문 주변에 농양이나 아니면 치루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정확한 위치를 찾기 위해서 항문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항문의 기능 검사는 치질, 치핵, 치루 등등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배변 장애가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항문 기능 검사를 시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항문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꼭 그 치질에서 출혈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상방에서 어떤 직장암이나 대장암이 있어서 혹은 대장에 염증이 있어서 그런 증상이 있지는 않은지 대장 내시경 검사를 추가로 해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지금 항문 주위의 질환, 즉 치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 치핵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치핵은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치질하면 먼저 부끄럽게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치핵은 예. 우리 신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된 중요한 기관입니다.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치핵 조직 자체가 항문에서 쿠션 역할을 해서 배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예. 또 항문 입구를 오므라뜨려서 변실금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는 우리 몸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기관입니다. 이 치핵은 치는 항문을 뜻한다고 했고요. 핵은 그야말로 덩어리를 얘기합니다. 즉 항문에 생긴 덩어리를 치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항문 안에 늘어진 살덩어리가 바로 치핵입니다. 준비한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치핵이 생기는 원인으로서는 용변을 힘을 주며 오래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즉 변비가 있다거나
아니면 습관적으로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 신문을 들고 간다거나 잡지를 들고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보고 오시는 분들이 습관적으로 보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안 좋은 습관이고요. 그렇게 오래 화장실에 앉아 계시거나 힘을 주면서 보는 경우에는 항문 주변에 피가 응혈되고 거기에 우렬이 돼서 치액 조직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운동 중에서도 항문에 힘을 주는 운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골프나 씨름, 역도 등이 거기에 해당되는데요. 엉거주춤한 자세로 힘을 오래 주고 있다 보면 그 항문 주변에 그 혈관이 우렬되게 됩니다. 예. 또한 오래 앉아있는 자세, 예를 들면 장시간 낚시를 한다든가 장시간 운전을 한다든가 혹은 오래 앉아서 예를 들어 책상다리를 하고 방에 앉아서 음주를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세 또한 항문이 가장 우리 몸에서 아래쪽에 오랫동안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혈관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저섬유 시기를 해서 변비나 설사가 있는 경우에 역시 잦은 설사 때문에도 그 치액 조직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술의 주요한 성분인 알코올은 그 자체가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액이 심해질 수가 있고요. 임신과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임신해서 자궁이 커지면 복강 내에서 복압이 증가가 되고 그래서 혈액순환을 막게 됩니다. 또한 임신 시에 여성 호르몬이 변화가 되고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여성 호르몬 자체에 의해서 혈관벽이 약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관이 커질 수가 있겠고 간 경화가 있는 경우에는 복강 내에서 혈액순환이 장애가 되고 또 간 경화에 의해서 복수 때문에 복압이 증가돼서 피가 우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 치액이 생기는 원인 중에서 일부 또 알려진 것은 혈관 자체가 약한 집안 내력이 있습니다. 예. 그 경우에 유전적인 영향도 있겠습니다. 치질을 하면 사실 남성보다는 여성에 있어서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고 혹시 여성에 있어서 임신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치질은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잘 많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하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분들을 분류를 해보면 오히려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약 1.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여성분들이 치질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지만 그 부끄러움이나 수치심 때문에 병원을 안 찾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이러한 치질이 많은 이유는 임신을 하거나 분만을 하게 되면 그 여성 호르몬 자체 변화 때문에 혈관이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치액이 심해지게 됩니다. 또한 복압이 증가돼서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게 되고요. 또 여성분들의 최근 요즘에 그 잦은 다이어트 때문에 변비가 발생하는 것도 역시 치액의 원인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치액하면 뭐 내치액, 외치액 이렇게 분류를 하곤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종류를 한번 살펴볼까요? 준비한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부에서 말씀드렸듯이 항문에서부터 약 2cm 정도 올라가면 치상선이라는 톱니바퀴 모양으로 되어 있는 선이 있습니다. 그 위쪽은 직장, 장의 점막이고요. 그 아래쪽은 피부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치상선의 위쪽에서 생긴 치핵이 내치핵이 되겠습니다. 이 치상선의 아래쪽 외부에 생긴 것이 바로 외치핵입니다. 대개는 초기에는 내치핵이나 외치핵이 각각 따로 발생을 할 수 있지만 장시간 기간이 경과되게 되면 이 내치핵과 외치핵은 한 덩어리로 연결이 돼서 혼합치핵을 만들게 됩니다. 이 내치핵의 증상으로는 주로 이 장 점막에서는 우리 신경 말단 조직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심한 통증이 있거나 하지는 않고요. 주로 이 약한 장 점막이 아래로 빠져나오는 탈홍이라든가 아니면 약한 점막이 배변 시에 손상을 받아서 출혈을 하는 것이 주 증상입니다. 그리고 외치액은 단단한 피부 조직 밑에서 생긴 치액이기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오는 탈홍이나 혹은 이 단단한 피부 조직에 손상을 입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외치액의 경우는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피부 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최피가 밖으로 나와 있다거나 아니면 혈관이 밖으로 터지는 것이 아니고 치액 조직 안에서 피부 아래에서 터져서 혈전이라고 하는 피떡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한 증상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외치액의 증상이겠고요. 혼합치액의 경우는 내치액과 외치액 증상이 모두 다 나타나게 됩니다. 예.
치핵 환자들을 보면 간혹 이렇게 항문이 빠져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호소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항문이 빠져나오기도 한가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항문이 많이 빠져나오는 경우는 뇌치핵의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항문이 많이 빠져나왔느냐에 따라서 1기부터 4기까지 구분을 합니다. 즉 1기의 경우는 항문 출혈이 있어서 치핵으로 진단된 경우지만 실제로 항문 밖으로 빠져나오지는 않은 경우입니다. 2기의 경우는 항문이 배변 시에 대변을 볼 때만 밑으로 빠져나왔다가 대변을 다 보고 나면 저절로 말려 올라가는 정도가 2기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항문관 안에서만 치핵이 커져 있는 상황이죠. 3기 정도 되면 배변 시에 탈홍이 되어 있는 상태가 직접 시간이 상당히 지나도 들어가질 않고 또 직접 손으로 밀어 넣어줘야 들어가는 경우는 3기에 해당됩니다. 4기의 경우는 전혀 들어가질 않고 혹시나 밀어 넣어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바로 뒤집어져서 나오는 정도가 바로 4기에 해당됩니다. 즉 뇌치핵의 진행 단계는 탈항과 출혈이 주 증상이 되겠습니다. 예. 치질에 있어서 지금 치핵에 대해서 상담해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치핵이 말려 나오거나 또는 통증이 심하면 치료를 해야 될 텐데요.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치핵의 치료는 뇌치핵과 외치핵의 치료 방법이 다르고 또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증상치료와 근본치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증상을 말씀드릴 때 뇌치핵의 경우는 주 증상이 탈항과 출혈이라고 했습니다. 이 탈항이라는 것은 치핵 자체가 커서 그 덩어리가 밖으로 밀려 나오는 경우가 탈항이고요. 예. 출혈은 그 커져 있는 뇌치핵의 조직이 배변 시에 손상을 입어서 피가 나오는 것이 출혈입니다. 즉 탈항되는 뇌치핵 자체는 바로 근본적인 병이 되겠고요. 출혈은 그 탈항되는 뇌치핵이 손상받아서 생긴 2차적인 증상입니다. 즉 출혈을 치료를 하는 것은 증상치료가 되겠고 예. 탈항이 되는 뇌치핵 그 혹 자체를 치료하는 것은 근본치료가 되겠습니다. 외치핵의 경우는 밖에 피부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늘어진 외치핵이 자체가 바로 주로 병이 있는 것이고 그 밑에서 생긴 혈관이 터져서 혈전이 생겨서 그 혈전으로 인한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에 그것은 2차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즉 혈전으로 인한 통증 치료는 증상 치료가 되겠고요. 또 늘어진 외치핵 자체를 절제해내는 것은 근본 치료가 되겠습니다. 요약해 보면 출혈이나 혈전으로 인한 통증을 치료하는 것은 증상 치료고 근본적인 치료는 결국 뇌치핵이나 외치핵 자체를 절제해내는 것이 근본 치료에 해당되겠습니다. 예. 치핵에 있어서 어떤 증상 치료, 근본적인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주위에서 이렇게 항문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보면 좌역이 상당히 좋고 또 그로 인해서 효과를 많이 봤다고 하시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런 항문 치료나 예방에 있어서 좌역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준비된 그림으로 차트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수좌역을 흔히 하십니다. 이 좌역은 항문 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치료 방법이고요. 그리고 효과도 매우 뛰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좌역의 목적이라면은 뜨거운 물에 항문을 담금으로 해서 평소에 오므려져 있던 항문 관략근은 배변 시에는 이완되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완되게 되면 항문 내의 압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것을 측정해 보면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항문 관략근 경련이 이완되게 되면 통증이 감소되고 또 항문 주변의 우렬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항문 관략근이 경련을 하면 극심한 통증을 야기하게 되는데 그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또한 좌역입니다. 그리고 물로 세척을 하기 때문에 항문을 세척함으로 해서 깨끗하게 세척이 됨으로 해서 청결을 유지할 수가 있고 또 항문 주변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혹시 상처가 나 있다면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또한 좌역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에 의해서 혈액순환이 좋아짐으로 해서 혈전을 용해시키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방법을 말씀드리면 대개는 온수좌역을 하고 상처가 있는데 그 항문을 담그기 때문에 물을 거의 100도씨 정도로 끓여서 그 물을 식혀있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가 없는 방법이고요. 온수하고 냉수를 적당히 섞어서 약 38도에서 40도씩 보통 우리가 목욕하는 정도의 물 온도면 되겠습니다. 그런 물을 좌욕기나 대야에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엉덩이 부분을 거기 담그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담그실 때 시간은 약 3분에서 5분, 5분 이상은 하지 말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엉덩이를 담그시게 되면 그 자세가 또한 항문이 가장 밑으로 처지는 자세이기 때문에 치질 치료에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하루에 약 2, 3회 정도 하실 것을 권하고 있고요. 또 금기로는 장시간 좌욕한다든가 그 물에 소독약이나 소금을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소독약이나 소금을 타게 되면 그거 자체가 항문 주변의 피부를 자극해서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또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다 직접 담궈야지 물을 끓여서 증기를 쪼이는 경우에는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좌욕의 어떤 목적, 그다음에 좌욕을 실행하는 방법, 그리고 주의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결국 이렇게 치핵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되는지요? 어느 정도는 보존적인 치료로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3기 혹은 4기의 내치핵이 있는 경우에는 보존적인 치료로 호전이 되질 않습니다. 수술을 하실 것을 권하고요. 또 출혈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탈항은 3기, 4기까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월 1회 이상 반복되는 항문에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혈 2차적인 증상이긴 하지만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외치액의 경우에 1년에 한두 차례 이상의 혈전성 외치액이 생김으로 해서 심하게 통증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수술하실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치액의 주 증상은 탈항과 출혈이라고 했고 외치액의 주 증상은 피부 꼬리와 혈전 형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네 가지 증상이 주 증상이고요. 주의할 것은 항문이 가렵다거나 혹은 뒤가 무지르하게 불편하다 혹은 항문이 막힌 것 같다 또 변이 가늘다 항문 속이 뻐근하다는 등등의 애매한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치액을 수술을 한다고 해도 이러한 증상은 좋아지질 않습니다. 이러한 증상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것은 금기로 삼고 있습니다. 예. 치핵의 증상과 진단 과정 그리고 증상 치료, 근본 치료. 그래서 예를 들어 좌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환자분들이 수술을 하면 되게 어떤 고통과 인내심을 떠오르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런 수술 과정에 있어서 통증이 심한가요? 네, 차트를 좀 준비했습니다. 치액을 수술하는 방법은 수술적인 치료 방법은 크게 외래 치료술과 근치 수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외래 치료술은 그 치액이 커져 있는 치액 전체를 제거하기보다는 일부분 증상 치료를 위해서 일부분만을 제거하는 그러한 치료 방법이고요. 대개 병원에서 입원이 필요 없는 간단한 치료법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치료술은 주로 외래 치료술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고무밴드 결찰술이 있고요. 경화제 주사법으로 주사로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적외선 응급법이랄지 전기치료술 혹은 주 치액으로 가는 동맥을 결찰해주는 동맥 결찰술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 많은 종류 중에서 고무밴드 결찰술 외에 나머지 다른 방법들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만큼 큰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 외의 치료가 치핵 근치 수술인데요. 결국 치핵을 치료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커져 있는 치핵 자체를 절제해내는 근치 수술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치핵 근치 수술에 최근에 방법을 바꾸어서 최근 소개가 되고 있는 두 가지 수술법은 따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자동 봉합기계를 사용하는 PPH라는 방법입니다. 즉 항문 주변에 늘어져 있는 이러한 치핵 조직은 이 PPH라는 자동 봉합기계를 통해서 여기 위쪽에서 치상선 상방에 약 2cm 정도에서 기계로 물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아래로 늘어져 있던 이 치핵 조직이 위로 말려 올라가서 본래 있던 제 자리로 밀려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중간에 한번 절단을 해주기 때문에 이 치핵으로 가는 주 동맥 분지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약 치료 후에 4주에서 6주 정도 지나면
이 치액이 서서히 없어지는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장점이라면은 이 치상선의 상방에서 수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치상선 하방에 피부에 병변이 있지를 않고 통증이 느끼지 못하는 장 점막에서 수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술 후에 일상적인 복귀가 빠르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치료 방법은 신레이저 치액 치료법입니다. 기존에 레이저로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레이저로 치액을 수술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칼 대신에 레이저를 사용함으로 해서 즉 레이저를 칼 대신에 전기 소작기나 아니면 칼 대신에 레이저를 사용해서 자르는 칼의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레이저가 치액 안에 인도사이아닌 그린이라는 염색 약물을 주입해서 그 위에 레이저 빛을 쏘여주게 되면 그 점막은 장의 점막은 파괴가 되질 않고 그 안에 있는 치액 조직만이 선택적으로 그 빛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 조직이 경화되고 응고돼서 밖에 점막에 병변을 남기질 않고 점막에는 손상되질 않고 치액 조직이 작아지게 하는 그러한 치료 방법도 있습니다. 예. 치액의 수술 방법, 외래 치료술과 근본적인 근치술, 그리고 여기에서 PPH와 신레이저 수술의 두 가지 최근에 최신 수술 방법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 중 하나가 과연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 치료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리는 것인지 하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어떻습니까? 요약해서 얘기하면 보통 약 2, 3일 정도의 입원 기간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치핵 절제술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항문 주변에 생겨져 있는 혈관 조직을 절제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즉 다른 표현을 하면 혈관 절제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환자분의 치료를 받은 환자분의 입장에서는 수술 후에 첫 배변을 할 때 어느 정도 심하게 통증이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어느 정도씩은 가지고 계십니다. 예. 또한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수술하면서 지혈을 해놨던 부위에 배변을 하면서 항문이 넓어지게 되면 그 부위가 뜯어지면서 혹시나 심한 출혈을 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약 이틀 내지 3일 정도면 한 번 내지 두 번의 배변을 보게 되고 그때 통증이 심하지 않다거나 출혈만 없으면은 퇴원해서 집에서 온수 좌욕 등을 하면서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술 후에 일주일 정도면 통증이 완화가 되고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가를 얻으신다면 약 일주일 정도면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이렇게 치핵에 있어서 수술 후에 재발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이렇게 인식되어 왔는데 최근에 어떤 재발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치액의 재발은 수술 후에 탈항이 다시 어느 정도나 되느냐로 판단을 합니다. 예. 즉 수술 후에 출혈을 하는 것은 재발로 보질 않는데요. 예. 출혈을 하는 다른 원인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수술하는 방법 자체가 통증을 줄이고 또 수술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는 통증을 줄이는 수술 방법들이 나와 있고 또 수술 중, 수술 후에 무통 주사를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훨씬 편안하게 수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소개된 점막하 치액 절제술이랄지 또 결찰 절제술 등을 사용하게 되면 재발률은 많은 병원에서 3%, 많게는 한 5% 정도의 재발률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 여성에 있어서 임신에 의해서 치액이 정말 이렇게 심해진다고 하셨는데요. 임신 중에 치액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말씀드렸듯이 임신 중에는 치액이 많이 심해진다고 했습니다. 복강 내 압력도 증가되고 여성 호르몬 때문에 혈관 자체의 벽이 약해져서 치액이 심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임신 중에 생긴 치액은 분만 후에는 대개는 어느 정도씩은 좋아집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다른 합병증을 일으키지 않은 치액의 경우에는 분만 이후에 온수 좌욕 등을 해주면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임신 기간 동안 치료를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심하게 탈홍이 돼서 그 부위에 괴사가 있으면서 심하게 통증이 있다거나 심한 출혈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임신 초반 3개월에 치료를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고요. 태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고 3개월 이후에 임신 4개월부터는 꼭 필요한 경우에는 안심하고
수술적인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임신 중에는 먼저 보존적인 치료로 가능한 유지를 하고 분만 후에 치료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CT병원 배문 원장님을 모시고 항문 주위의 질환, 치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태까지는 치액에 대해서 주로 이제 중점적으로 알아보았고, 그 다음에 어떤 항문 주위의 염증이라고 할 수 있는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요. 치료란 어떤 병인가요? 네, 준비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문샘에서 항문에서 위쪽으로 약 2cm 올라가면 치상선이라는 선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치상선의 안쪽에는 항문샘이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끈적끈적한 점액성의 분비물이 나와서 배변 시에 피부를 통해서 변이 지나갈 때 윤활유 역할을 하는 액이 나오는 샘이 있습니다. 이 샘은 상당히 깊게 위치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는 변이나 혹은 세균이 잘 끼기가 쉬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심한 설사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과로를 해서 몸의 전신적인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이 항문샘에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항문샘의 염증이 근육 사이로 파급이 되고 밖으로 약한 조직을 뚫고 밖으로 피부 밑에 고이는 경우 그 상태를 바로 항문 주위에 생긴 농양이라고 합니다. 예. 이 농양이 많이 심해지다 보면 결국 피부 밖으로 고름이 터져 나오게 되고 즉 항문 안쪽에 있는 항문샘 그리고 그 중간에 고름길 그리고 피부 밖에 터져 나오는 외구 바깥 구멍 그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 치루가 형성이 됩니다. 이러한 항문 주위 농양이나 치루의 증상이라면은 농양의 경우는 어느 날 갑자기 항문 주변이 뻘겋게 붓는다거나 붓고 또 만지면 심하게 통증이 있고 배변도 잘 되지 않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고 또 몸살기, 열이 난다거나 추운기가 든다거나 하는 몸살기가 있다면 먼저 농양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치루의 경우에는 항문 주변으로 계속 피고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의 경우에는 심한 통증은 있지는 않은데요.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경우에는 피부가 아물었다가 다시 또 아물어버리면 그 안에서 고름이 고여서 밖으로 다시 터져 나오는 자주 반복되는 증상이 있게 되고 속옷이 피고름에 의해서 젖어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치루를 의심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항문 주위의 염증, 농양, 치루의 어떤 과정과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증상까지도 곁들여서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어떤 진단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진단 방법은 일단은 증상에 중요하고요. 예. 항문 주위 농양의 경우에는 항문 주변이 뻘겋게 부어있는 상태로 환자분이 통증을 심하게 호소한다거나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기를 주사기로 찔러보아서 고름만 빠져나온다면 쉽게 농양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 치루의 경우에는 밖으로 터져나오는 외구, 구멍이 있고 거기에서 심한 경우에는 가스가 새기도 합니다. 가스가 샌다든가 아니면 고름이 나온다든가 약간씩 피가 묻어 나온다든가 하는 증상들이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치루는 크게 그 항문의 관략근을 어느 정도나 침범을 했느냐에 따라서 저위 치료와 고위 치료, 즉 단순 치료와 복잡 치료로 나누게 됩니다. 이러한 항문 주변의 그 치료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항문 초음파 검사를 같이 시행을 해서 그 길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럼 이런 염증성 질환을 치료하게 된다면 아마 염증이니까 항생제를 떠올릴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항문 주위 농양이나 치루의 경우는 약물로 치료가 되는 병이 아닙니다. 예. 그 치루를 항문 주위 농양을 치료를 하는 것은 일단 급하게 그 고름주머니를 응급수술을 통해서 그 고름주머니를 밖으로 절개 배농해서 터줘야 됩니다. 예.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이렇게 항문 주위 농양을 절개 배농을 해놓으면 약 60%의 환자분들은 그 치료관이 어느 정도 막혀버려서 자연 치유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약 40% 정도에서는 그 치료관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결국 치루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치루는 말씀드린 대로 항문 관략근을 중간에서 먹고 있는 중간에 걸쳐져 있는 단순 치료와 즉 저위 치료와 복잡한 치료 즉 항문 관략근을 많이 통과해서 지나가 있는 복잡 치료로 나누게 됩니다. 단순 치료의 경우에는 그
그 치루관 자체를 절개해서 개방을 해놓고 안에서부터 살이 차오르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야 재발률을 줄일 수가 있고요. 복잡 치료의 경우에는 그것을 1차 수술로 끝내지를 못하고 먼저 안쪽에 있는 내구를 막아주는 수술, 그리고 밖에는 따로 그 길 자체를 치루관을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하거나 아니면 2번에 걸쳐서 수술을 나눠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치질, 그러니까 치핵과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치열, 말하자면 어떻게 찢어졌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치열이란 어떤 병인가요? 준비한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치열은 항문이 찢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찢어진 상처를 열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치상선 아래쪽에 오른편 그림을 보면 치상선 아래쪽에 피부 조직이 찢어져 있는 상태가 바로 치열입니다. 결국 이 피부가 찢어지면 밑에 있는 뇌관략근이라고 하는 피부를 오므려뜨려주는 근육이 노출되게 되고 그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게 돼서 심한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즉 증상으로는 배변 시에 심한 통증과 약간의 출혈, 심한 경우에는 출혈량이 상당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한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치열이라는 병이고요. 치열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변이 너무 딱딱하게 나오는 변비랄지 아니면 심한 설사 후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의 경우에는 항문 관략근이 과도하게 긴장이 돼서 항문관 압력이 높은 경우에도 역시 그 압력을 이기지를 못해서 피부가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행 정도는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급성기의 경우에는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치열이고요. 만성 치열의 경우는 급성 치열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그 관략근 자체가 섬유화를 일으켜서 딱딱하게 되고 항문이 좁아져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즉 여기 표를 보시면 항문이 찢어지게 되면 심한 통증을 일으키게 되고 즉 그 통증에 의해서 뇌관략근에 경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 시간 통증이 계속되게 되고 그 통증이 심하다 보면 배변 시에 심하게 통증이 있기 때문에 배변을 보는 것 자체가 환자분은 굉장히 무서운 경험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 정도 배변을 참게 됩니다. 결국 변비가 야기되게 되고요. 다시 항문이 찢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이 고리를 끊어줘야 하는 것이 치열의 치료입니다. 즉 변비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치열 치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 급성과 만성을 이렇게 분류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치료 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준비된 차트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급성 치열의 경우에는 일단 심한 변비 그리고 딱딱한 변에 의해서 급성 치열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 급성 치열의 경우에는 항문 관략근이 아직은 섬유화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급성 치열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항문관이 좁아지는 것을 막아줘야 됩니다. 즉 적당한 섬유소를 섭취를 해서 배변을 부드럽게 해줘야 되고 변의 양을 많게 해줘야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배변이라면 많은 양의 대변을 짧은 시간에 부드럽게 내보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변입니다. 그래서 섬유소를 잘 섭취를 해줘야 되고요. 공통적으로 급성치열과 만성치열의 공통적으로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진통제를 복용을 하고 그리고 온수 좌욕을 해서 항문 관략근의 경련을 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국소 마취제가 포함된 치질 연고를 사용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하지만 급성 치료를 하다 보면 보존적으로 치료를 하면 약 30% 정도에서만 어느 정도 호전이 있고 결국 나머지 70%는 만성 치열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만성 치열의 경우에는 항문 관략근이 섬유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 항문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보존적인 치료로는 해결이 되질 않고요. 뇌관략근, 항문의 관략근 안쪽에 있는 뇌관략근의 일부분을 절단해주는 치료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뇌관략근 부분 절단술은 수술 자체가 그렇게 큰 수술은 아니고요. 약 하루 정도의 입원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고 그 결과는 약 95%의 치료율을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치질하면 증상에 있어서 주로 이제 출혈을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치질을 포함해서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질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해봤으면 합니다.
네, 준비한 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문 출혈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굉장히 무서운 경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항문 출혈이 있을 수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각 병의 원인에 따라서 그 색이나 양, 그리고 항문 통증을 같이 동반하는가 등등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 가지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치핵의 경우에는 항문 주변에 혈관이 우열되고 확장되어 있는 것이 치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혈액은, 피는 바로 나오자마자 항문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선홍색으로 보이고 산피라고 표현을 합니다. 선홍색의 피가 나오게 되고 양은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시상선의 위쪽에서 생겨있는 내치액이 출혈을 하는 경우에는 항문 통증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보통성 다량 출혈이라면 치핵을 먼저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동반되는 증상으로는 항문이 빠져나오는 탈항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외치액이 혈전이 돼서 생기는 혈전성 치액이 밖으로 터져나오는 경우에는 피부 밑에서 어느 정도 피가 응고되고 굳은 상태에서 밖으로 터져나오기 때문에 색깔은 검은색으로 굳은 피가 나오게 됩니다.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심한 항문 통증을 동반하고 있고요. 배변 시에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속옷에 묻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치열에 의해서도 출혈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색은 역시 항문 주변에서 나오는 피기 때문에 선홍색이고요. 양이 특징적으로 소량입니다. 때로는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극심한 항문 통증을 동반하는 것이 특징적인 증상이고요. 배변 시에만 묻어서 같이 나오게 됩니다. 직장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도 항문에서 출혈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염증이 있어서 거기에서 하는 출혈은 염증에서 그 장액성 분비물하고 같이 섞어서 나오기 때문에 엷은색이 특징이고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즉 점액이 같이 섞여서 나오는 출혈이라면 염증이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직장암에서도 역시 출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암이 어느 정도 진행하다 보면 암 자체가 괴사되고 떨어지면서 거기에서 출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색깔은 검고 지저분하고요.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항문이나 아니면 오른쪽, 왼쪽에 아랫배 쪽에 무지근한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고 그 암 조직 자체가 괴사가 돼서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비릿한 냄새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직장 탈도 소량의 선홍색 출혈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직장 탈의 경우는 직장이 밑으로 빠져나온다는 얘기고요. 그 양상을 보면은 바로 알 수 있는 증상을 같이 동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장 출혈이 있습니다. 장 출혈의 경우에는 검고 응고된 피가 다량 쏟아질 수 있고 그 양은 상당히 많아서 쇼크까지도 야기할 수 있는 출혈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항문 주위에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치질, 그리고 염증이나 직장암, 대장암 같은 다른 출혈 원인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유아나 소아에 있어서도 이렇게 항문 질환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유아에 있어서, 소아에 있어서도 이렇게 치질이 많은가요? 소아에서 생기는 치질에 예를 든다면 주로 많이 생기는 것이 항문주위 농양이나 치루 그리고 치열이 해당되겠습니다. 예. 소아에서 치핵은 거의 생기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항문주위 농양이나 치루를 보면요. 주로 1살 이내, 돌 이전에 유아에서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남자아이에서 생기는 걸로 봐서는 아마 태아로 있을 때 그 태 내에서 남성 호르몬의 어떤 영향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에서 생기는 항문주위 농양, 치루의 특징을 보면 그 농양이 한 군데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 동시에 혹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군데 생길 수가 있습니다. 치료로는 그 농양은 즉시 절개 배농을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치루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치료는 대개 돌 이후로 미루라고 권합니다. 그 이유는 돌 전에는 혹시 치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역시 다른 부위에 또 다른 농양이나 치루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것이 돌 이후에 새로 생기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돌이 지나고 나서 치료를 하라고 권하고 또 농양을 그대로 치료를 해놓고 치루로 생겼다고 하더라도 돌까지 어느 정도 그 치루가 자연 치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또 치열의 경우도 소아에서 소아 항문 출혈에 많은 예에서 치열이 차지하는데요. 주로 모유에서 분유나 우유로 바꾸면서
그 변비가 생기면서 주로 많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소화에서 생기는 치열의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보다는 보조적인 치료를 하면 어느 정도는 대부분의 경우 호전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가끔 항문이 이렇게 못 견딜 정도로 아주 가렵다, 정말 소양증이라고 하죠.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치질 증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항문 소양증이라는 병명 자체가 우리 의학에서 어떤 증상을 가지고 병명을 붙이는 경우는 드뭅니다. 예. 하지만 이 항문 소양증은 말 그대로 항문이 간지러운 증상이 있다라고 병명을 붙였고요. 예. 그 이유는 2차적인 원인 때문에 원발 부위가 있고 이유가 있으면서 2차적인 항문 소양증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원인을 찾아봐도 그 원인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특발성 소양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특발성 항문 소양증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원인이라면은 예를 들어 치핵, 다른 치루 등등의 항문 주변에 치질이 있다거나 아니면 곰팡이균 혹은 다른 진균, 곰팡이균이나 세균 감염에 의해서 그런 원인 때문에 항문 소양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많은 경우에는 그 원인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현재 보고되는 바로는 혹시 음식물이나 아니면 대장 내의 세균에 의한 피부 알레르기 반응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치료로는 특별한 다른 치료 방법은 별로 없고요. 절대로 원수 사육을 자주 해줘야 되고 반드시 휴지를 사용하지를 말고 그 휴지에 있는 그 약물 성분 때문에도 또한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주로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비데입니다. 비데를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휴지로 닦지 말고 면 수건으로 닦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 그리고 간지럽다고 하더라도 손으로 긁는다거나 하면 피부 각질이 또 벗겨져서 피부 염증이 또 같이 심해지기 때문에 소양증이 많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만약에 필요하면 약물 치료나 연고제 등을 처방해서 한번 써볼 수는 있습니다. 예. 물론 치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술을 받을 정도로 심하게 진행되기 이전에 자역을 한달지 어떤 식이 습관을 가짐으로 인해서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어떤 치질의 예방 방법, 어떤 생활 수칙이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준비한 차트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색깔의 변화를 줬는데요. 위쪽에 있는 것은 배변 습관에 관련된 것입니다. 예. 아래쪽에 있는 것은 생활 습관에 관련된 것입니다. 용변은 가능한 오랜 시간 화장실에 앉아있지 말고 5분 이내로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편은 부드러운 다량의 변을 짧은 시간에 보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변이가 있든 없든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시간을 정해놓고 보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시기는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화장실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아침 식사 후에 위가 어느 정도 팽만해지면 대장의 운동이 증가되는 위대장 반사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아침 식사 후에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 따뜻한 물로 좌욕하는 것은 항문 주변을 청결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기 때문에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변비나 설사는 물론 피해야 합니다. 즉 심하게 변비가 있는 경우에는 항문 주변에 치열 혹은 항문 주위 농양이 생길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피해 주셔야 되고요. 변비만큼이나 또 안 좋은 것이 또 심한 설사입니다. 그것은 조절을 해 주셔야 됩니다. 또 같은 자세를 오래 취하지 말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책상다리를 하고 오랫동안 앉아 계신달지 아니면은 낚시를 하면서 오랫동안 앉아 계시는 그런 자세는 피해 주셔야겠고요. 맵고 짠 음식은 배변 시에 항문 주변을 자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해 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 치질을 초래하는 운동이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골프나 아니면 엽기를 든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배 복압이 증가되어 있고 또 항문이 낮은 위치에서 배에 힘을 주고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운동은 피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또 항문 질환 치료에서 민간요법은 금물입니다. 지금까지 사사로 치료를 하고 약물 치료를 해서 항문이 좁아져 있고 하는 그런 등등의 이유로 병원을 찾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대장 항문 쪽을 전문의로 치료를 하는 병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이 있으시면 병원에서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라고 권하고 싶고요. 정기검진을 1년에 한 번씩 받음으로 해서 단순히
대장이나 항문 쪽에 출혈이 있는 것으로 단순히 치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혹시나 대장이나 직장 쪽에 대장 암은 있지는 않은지 먼저 의심을 해보고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건강 함께 풀어봅시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강주 CT병원 배문 원장님을 모시고 항문 주위 질환, 치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보통 치질이라고 표현을 하고 치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환자분들이 병원에 찾기를 부끄러워하고 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병이 어떤 병인지를 알고 조기에 진단을 내서 병명을 받게 되고 또 초기에 치료를 한다면은 그렇게 꼭 두려워할 만한 그리고 부끄러워할 만한 그런 병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말 못할 고민이 있다거나 그렇게 증상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특히나 대장 항문 전문으로 하는 병원으로 찾아가서 꼭 진료를 받고 치료를 조기에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 치질하면 대부분 수술을 해야 낫는 병으로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실은 약 20% 정도에서만이 수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조기 치료를 시작함으로써 자유욕이나 생활 습관을 통해서 간단하게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대부분 환자들이 어떤 수치심 또 어떤 통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상태가 악화되어서 병원을 찾게 되고 바로 또 수술대에 누워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치질의 어떤 조기 치료의 유익성 이것을 강조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건강 함께 풀어봅시다. 지금까지 이은열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